네, 1교시를 마치고 이제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사기간 동안 입주를 위한 대출과 이자 주제입니다. 하나은행 강남 PB센터 유명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현재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 강남구에 있는 대포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등 대출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신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주제로 좀 한번 2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 가득 메워주신 분당 1기 신도시 조합원 또는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에 있어서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사업비 부분은 다 이제 해결을 해줘요. 조합에서 다 이제 관련 기관과 여러 군데의 협력 업체들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집이, 기존의 아파트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주가 다 끝나야 되잖아요. 이주가 끝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이, 아파트는 내 소유지만 대출이 있고 또한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연금주택으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금융상품 중에 이주비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이주비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냐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주비 대출의 정의,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의 담보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주비 대출의 한도와 금리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또한 이주비 대출의 불가가 받을 수 없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안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주비 대출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가서 내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해주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이주비 대출이 없다면 재건축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전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개인이 조합원들이 분담을 해서 이거를 다 내고 처리하고 하는 것이라고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에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의 이주를 돕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대출의 일종입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대출 상품은 요즘에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은 이 대출 상품의 한도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보고 사전에 조합에서 공식적인 대형 감정 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아파트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율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주비 대출 대상자는 딱 그 집주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부분에 대한 그런 소유자들도 재건축을 하실 때 조합원으로 편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지원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부 대출의 목적은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그리고 그 금융 비용들을 가장 최저로 해서 지원해서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에 이것을 은행 금융기관에서 그냥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즉 집주인들의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되느냐? 감정평가액의 LTV 60% 법인행까지 최대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본인이 새로 이사 갈지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기존에 전세를 주셨다면 세입자들한테 반환 자금 또한 기존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은 그 대출의 상환 자금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철거하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은행은 담보를 뭘로 하느냐? 일단은 그 종전에 가치 평가한 아파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로 다 이제 그 금액에 대한 그거를 이제 산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다 신탁으로 다 돌려요. 그거를 왜 돌리느냐? 아파트 세대의 그 소유자들 중에는 상당한 그러한 그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 있고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채무자가 압류나 뭐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 위해서 신탁으로 다 돌려놓고 그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에 그 시공사의 그 책임준공 보증과 허브의 보증서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 가장 우량한 시공사를 선정하느냐, 어느 건설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도급순이 어느 정도 한 20위 안쪽, 10위 안쪽 이런 데를 선호하고요. 호순위로도 갈 수 있지만 도급순위가 밀리면은 그만큼 이제 선정에 있어서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거기에 이제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주비 대출의 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규제 지역은 분당이 규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60%까지 가능하고요. 초기 과열지구나 서울에 있는 서초, 송파, 강남, 용산 같은 경우에는 LTV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의 종류에는 기본 이주비 대출하고 그다음에 추가 이주비 대출이 있는데 기본 이주비 대출은 60% 범위 내, 내 집의 가치의 60% 범위 내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 60% 이상을 초과한 자금의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조합에서
사업비 대출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여를 하거나 또는 별도의 시공사가 분담을 해서 이주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자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형 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어느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그런 금융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한 사항만 없으면 됩니다. 즉 신용 정보상에 불량 등재만 안 돼 있으면은 거의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에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가상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은행연합회에 가면은 매일매일 고시가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각각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대출 금리가 이제 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CD 금리가 있고 가장 이제 단순하게 3개월 단위로 쓰는 시장 금리 CD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각 기준별로의 금리 차이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일 때, 또 잔액 기준 코픽스일 때, 그다음에 잔액 기준 코픽스, 단계 코픽스 이러한 부분들은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다 조달을 하잖아요. 그 예금 중에는 이제 가장 이자가 싼 그런 이제 입출금 통장의 예금이 있고 정기 예금이 있고 여러 종류의 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요거를 다 평균적인 금리값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준금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처럼 금리가 하향 추세일 때는 이제 금리의 새로운 신규 취급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쌀 수가 있겠죠. 금리가 높을 때는 점점 이제 그거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은 CD 3개월물을 가장 많이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자동 조달이 쉽고 양도성 예금 증서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이거는 가장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리도 3개월 단위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체계인데 이제 나중에 조합에서 이제 결정하실 때에는 금리 제한서를 금융기관들에서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작업이 시작할 때는 이제 금융기관들을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그러한 입찰 제한서를 은행한테 요청을 해서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들이 그 부분을 이제 취합해서 조합은 특별히 가치관 선정을 한 다음에 이주비 대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들이 이 대출 한도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들을 한 2개에서 2개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주비 대출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허브에서 이 또한 보증을 받아서 하는 상품이에요. 이 건설사들이 준공을 계속 짓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건설사가 안 좋아져서 이걸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허브에서 이제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준공을 끝까지 못했을 때는 허브의 자금으로 해서 다 지어서 향후에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전책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증료 부분은 시공사에 따라서 다 차등이 되어 있어요. 삼성건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최저 보증 비율로 정해지겠죠.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적어질 수가 있고, 건설사가 좀 뒤로 밀릴수록 그에 따른 그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보증료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주비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단 2주택 이상 조합원일 경우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입자가 있는 조합원,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한도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대상이 제외가 되는데 이럴 때 별도로 모자란 금액만큼은 본인이 조달해서 그걸 내보내고 이제 가셔야 되죠. 그리고 선순위 주담대가 있을 때 아파트 값이 10억인데 대출이 7억 있다, 8억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모기지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사업 자금으로 빌렸을 때는 LTV 비율이 차등이 됩니다. 즉 최대 사업 자금을 할 때는 LTV가 이제 80%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초과 부분을 본인이 받아서 이제 없애줘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아파트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제한 사항들을 다 말소를 하고 취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합의 대여금을 받거나 본인이 조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파트가 예전에는 법인으로도 취득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법인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소유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주가 미성년자, 미리 증여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 그럴 때에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금융기관의 상각채권의 채무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각채권이 뭐냐? 은행에 대출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못 갚아서 완전히 손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제 은행 용어지만 특수채권이든 뭐든 이렇게 잡혀 있어요. 주민번호로 관련. 이럴 경우에는 이게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예전에 IMF 때 자잘한 그런 연체 금액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카드 사용이든 뭐든. 근데 본인도 그거를 모르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말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특수한 경우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결을 해서 이제 취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상환증권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그 후에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손실 처리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채권 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아파트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민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을 가족들이나 뭐 이제 아시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다 전세가 월세가 다 이름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그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본인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어포스티유라는 그런 공증 증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증을 받고 위임장을 예를 들어서 자기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하고 그 내용을 다 기재를 합니다. 통장 개설부터 이주비 대출 실행까지 대출에 대한 권리의 모든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원본이 도착되면 그거 가지고 대출을 취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금융기관에서 취급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그 금융기관의 사정에 있어서 제한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가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주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단지가 아파트 한 단지가 뭐 2,000세대, 3,000세대 되는데 한 서너 명이 이렇게 걸려서 못하고 있다. 이럴 때는 조합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리셔서 조합에서 대여를 해주고 준공 후에 정산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하려고 그 사이에는 이제 조합비에 대한 비용이 이제 조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건 사후 정산을 하시면 돼요. 사후 정산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전세로 월세화해서 다 분담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되려면 기존의 가치보다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상승이 돼서 훨씬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현방을 판단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총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계획해가지고 처리하시면 가장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포 1, 2, 3, 4단지에 볼 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힘들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최초에 이제 그 최초 감정가가 10억대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대출은 한 5억 정도 있었는데 연체가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매를 하거나 뭐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까지 그대로 일단 끌고 왔어요. 연체이자 뭐 다 하는 조건으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 준공 후에 이 아파트가 2배 이상이 뛰었잖아요. 재건축하고 나서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싹 정리를 하고 이득이 돼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의 연체금리는 최고 15%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 사이에 가치의 상승률은 그 이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연체가 걸려서 1년에 15%까지 냈다. 뭐 5억에 15%면 얼마예요? 6,500이잖아요. 5억에 15% 얼마죠?
5,055, 7,500이죠. 예. 근데 가치상승률은 그 이상이 돼서 다 정리하고도 깔끔하게 나와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탁을 걸어놓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제 사업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리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이건 금융연합회에 다 공식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도 차입을 할 수 있고 기타 예금주들한테 예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이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조달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또한 금융기관들은 자기가 별도로 조달할 수 있는 그 호수이체 같은 걸 발행해서 추천을 해서 조단위로 조달해서 그걸 이제 이런 대출 운영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0.5였어요. 코로나 시절에. 이때의 이주기 대출 금리는 최저가 1.98까지 나왔죠.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했던 재건축 사업자들은 아주 조합원들이 재미를 봤죠. 2% 언덕, 2% 초반 이렇게 해서 재건축 기간 동안에 다 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기준금리가 지금 2.7인가요? 2.75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5월달에 한번 기준금리가 25bp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금리 차이가 나죠.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최저가 한 3.9 정도 되거든요. 25bp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들을 따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우수 이익이 조합원들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조달금리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붙이는 게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그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그다음에 자원 비용, 업무 어음가, 그다음에 법적 비용, 그다음에 은행도 주식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한 마진을 붙입니다. 근데 은행의 마진은 상당히 적어요. 대출 1억 하면은 1년에 은행의 이익이 얼마 날 것 같아요? 혹시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대출 1억을 은행이 대출 1억이라는 상품을 팔았다. 예. 일단은 담보대출인 경우 거의 1년에 80만 원도 안 나요. 예. 왜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은행이 3정도 받잖아요. 예금이자 몇 프로 주게. 거의 2.8, 2.9까지 주고 적금 같으면 3% 조달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가잖아요. 담보평가하면 담보평가금액, 그 다음에 설정하면 설정금액. 그리고 대출 계약을 할 때는 정부의 금액에 따라서 수익 인지대를 내야 돼요.
그것도 손님하고 은행하고 반반씩구나. 기본적으로 1억일 때 1억일 때 얼마 나가죠? 7만 원인가? 이게 나가요. 그러면 3만 5천 원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3만 5천 원은 손님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하잖아요. 설정하면은 거기 채권을 사요. 채권을 살 때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내는 세금들이 거기에 따라서 법무사를 시킬 때 원가가 발생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법무사가 설정 법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최소 교통비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다 원가에 녹여들어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 월급들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에 일정한 출연금도 내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계산해서 돼요. 왜 예금 금리가 3%인데 대출 금리는 4%가 넘어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지고 보면은 은행에서 불리는 자산이 수백 조입니다. 수백 조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연간 1%도 안 될까? 재미없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때 갚는 분이 있고 못 갚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신용대출 해줬잖아요. 1억씩 100명한테 해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100명에 대한 대출의 효과가 스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기업체 이런 대출로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제조업, 수출업, 여러 가지 업체들 그런 부분들을 토탈적으로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가상금리가 책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금융연합회에서 일반 신용대출에 대한 은행별로의 대출,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 금리의 통계가 이제 다 고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그 신용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인데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700점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고 담보대출은 한 640점 정도 이상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1000점인 분하고 그 다음에 600점 이하일 700점일 때 금리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신용점수가 자기가 950에서 1000점일 경우에는 약 4.8%의 금리로 사용을 하는데 저기 650점에서 601점 사이는 금리가 얼마죠? 7.47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신용등급의 통계를 단해서 예상 손실률을 계산해서 이 금리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 90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일 때는 손실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손실률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가 달라지죠. 사고가 안 나면 점점 줄어들고 사고 한 번 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험료가 확 뛰어버리죠. 그게 이제 몇 년간 가죠.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도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일 때 아까 신용대출은
가장 높은 신용대출 때 한 4.8 이상이었잖아요. 담보대출은 4.32가 나오잖아요. 별 차이가 없죠. 50bp밖에 차이가 없어.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담보 안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출을 1조를 해줘요. 빼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급 안 좋은 회사에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나갈 수도 없겠지만 거기에 차량하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신용대출이 담보대출 금리보다 지금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엄청 싸요. 또한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의사 이런 분들은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3% 중후반까지 가고 있어요. 담보가 없어도 그런 분들은 전혀 손실이 안 날 거라고 계산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중 하나가 또 전세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데 나중에 이주하실 때 이주부 대출을 받기 전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서 아파트로 갈 때 1주택자는 3억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이자 상환 능력만 있으면 DSR 크게 보지 않고 이제 보증서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또한 가족 중에 직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주할 때 아파트를 이제 얻어서 갈 거 아니에요, 전세로. 그러면은 그 아파트의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5억 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집이 있으면 3억까지인데 이건 아파트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조달 금리가 이제 부분이 이것도 금리가 쌉니다. 한 4.19 최저로 갔을 경우 보통 은행별로 보면 3%다 초반들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한 10bp에서 20bp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금융기관들이 금리 부분에는 자율적으로 다 자기들 결정을 해서 이 금리를 산출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체되면 안 돼요. 연체됐을 때는 이게 기간에 따라서 연체 이자가 처음에는 이자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붙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원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해버리면은 이 금리가 기록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2개월 전까지는 이자에 대한 이자로 연체이자 최고율이 가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하루라도 지나잖아요. 원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를 잘 체크하셔서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소득이 올랐거나 신용정수가 올랐을 때 금융기관에 이 금리나 요금거를 요청을 하시면은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쓰시는 분들 이제 담보대출 쪽은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자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이 부분을 이제 해놨습니다. 또 이제 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해놨어요.
각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금리나 요금권을 요청을 했을 때 다 반영하는 비율 이런 부분들을 다 공식적으로 다 공시를 해놨기 때문에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그 Q&A 중에 이 부분이 왔었는데 추가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공사가 빌려주는 것이 돼 조합비 사업비 계정 중 하나로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이거는 조합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가는 이제 정해야겠죠. 100%까지 해줄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해줄 것인지 그 부분 정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조합의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100%까지 해주자. 동의가 되면 할 수 있겠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나중에 중공업 입주할 때 조합원이 다 정산해서 내주겠죠. 그래야 본인이 새 집으로 다 정산이 끝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 소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해서 받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기존에 연금에서 책정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있습니다. 매달 내가 이 아파트의 가치를 상정해서 연금으로 상정했을 때 한 달에 뭐 100, 150, 200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설정을 계산해서 이제 해놓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본인이 연금으로 매달 받는 거에 대한 대출 잔액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비 대출로 받아서 이 부분을 갖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중에서 아파트가 12억, 연금이 12억인가요? 그 초과되면 연금 상품으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초과되더라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품을 활용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할 때는 가장 빠르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돈은 자고 일어나면 새끼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른 판단과 현명한 조합의 임원진들이 결정하고 밑에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주셔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공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용 다 올라가면서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제가 원베일리에 가봤어요. 원베일리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잘해놓고 또한 그 밑에 손님들이 오면 별도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손님 접대를 할 수 있고 예약제로 오면 되지만 밑에 세 아파트는 진짜 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천당 밑에 분당, 그죠? 가장 살고 싶은 분당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아파트가 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혹시 결정이 돼서 이주를 하실 때 하나은행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단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명수 박사님의 심도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